네, 9월 16일 마켓 인사이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맷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장세가 어떻게 될지, 특히 내주 FOMC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기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내주에 FOMC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0.75%포인트 인상, 이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뭐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달 미국의 CPI가 나오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0.75% 인상이 95% 정도의 네. 확률이었었는데 그 확률이 77% 정도로서 낮아졌더라고요. 근데 낮아지면서 나머지 빠진 게 어디로 갔냐 봤더니 1.0% 이상 쪽으로 가버렸어요. 100bp 오르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두 다 감안하더라도 일단 0.75%포인트 인상 이 부분은 시장에서 당연시하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연준이 의사결정을 할 때를 보면 시장이 전망했던 것과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0.75%포인트 인상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비슷한 생각이 특히 이제 8월 CPI가 아무래도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CPI가 뭐 헤드라인 CPI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근원 CPI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네. 부분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미 연준이 상당 금리를 올렸는데 그 효과가 사실은 아직은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9월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나오는 연준 인사들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4%라는 얘기가 자꾸만 이제 나오는 자체가 최종 정책금리 수준 자체가 저희가 이제 4%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깨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지금 2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3.9%까지 올랐으니까 사실은 지금 9월이 아니라 11월, 12월에도 상당 폭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00bp 인상이 울트라 스텝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준의 이러한 완강한 기조에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어제 나온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 지표를 지금 비롯한 미국의 경제 상황 같은 것도 계속해서 연준의 스탠스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원 CPI가 사실은 떨어지지 못하는 두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사실은 노동시장하고 주택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업 청구 건수, 뭐 이렇게 낮은 부분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용 있는 침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미국이 그 고용 시장 자체가 이렇게 타이트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인력난에 사실은 빠졌다는 게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게 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골치 아픈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하튼 임금 상승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어찌 보면 절실한 부분들이고 또 주택 시장 역시도 지금 임대료 자체의 상승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면 그 주택 가격의 상승 부분을 사실은 또 둔화시키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 자체를 물가 쪽에서 구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좀 강한 어떤 그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제 물가만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인상하고 해야 되는 건 맞을 텐데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인상 기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기조 자체는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으로 올려서 빨리 이 물가를 잡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또 부작용 부분들은 계속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한다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텀을 이 연준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간 텀에서
경기 둔화로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물가를 진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한계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 정도까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금리를 뭐 물가에 따라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그 기조는 급격하게 반대쪽으로서 돌아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물가라는 인플레라는 불이 붙었으니까 막 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 일론 머스크나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 또는 디플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진자가 한번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할 때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를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간을 네. 찾아가는 형태인데 지금은 보면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빠른 시간 내에 금리를 인상하는 폭 자체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상 폭 자체를 이렇게 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는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서 인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10년 전 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연적으로 경제 구조나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저금리에 맞춰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미국의 금리가 0.25%였고 올해 연말 되면 4%가 될 거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땐 그거 쉽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그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인상하고 했던 부분들이 경기를 둔화시키는 쪽으로서 간다라고 하면 그 경기 둔화의 정도나 이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형태로서 또 다른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정도에는 그 금리 인상 속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작년 이맘때 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정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엄청난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지금 당장에 저희가 뭐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사실 뭐 아닌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탄탄한 상황들이고 예. 특히 소매 경기라든지 또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악화되고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 인상 속도야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지금 미국 경기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희망 사항이죠. 예, 심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물가를 여하튼 둔화가 될 거로 보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과연 물가 수준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전만큼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2%대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뭐 최소한 3, 4%대 소위 이제 중물가 정도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속도가 둔화되고 뭐 연말 연초에 가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과거처럼 바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이러한 국면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8월 CPI가 워낙 이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미국의 이 폭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취약한 거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복합적인 초대형 위기, 이 퍼펙트 스톰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한번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퍼펙트 스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조금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반기에 이제 뭐 3대 먹구름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하나가 유럽의 이제 에너지 대란, 소위 이제 유럽의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먹구름이 아직은 해소가 안 됐고 그거는 사실은 11월, 1월 정도 가봐야 사실은 천연가스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기입니다.
뭐 전 세계 경기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기업의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기 흐름 자체가 저희가 당초 연초에 생각했던 그림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중국 경기가 뭐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둔화된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저성장 흐름 자체가 고착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뭐 지금 우리나라 당장 수출도 대중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4개월 연속 적자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겨울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뭐 퍼펙트 스톰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긴 하는데 조금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금융위기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아주 단순한 형태지만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금리를 굉장히 낮추거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자기의 실력보다도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거를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을 한번 딱 보시면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난 것이 없는 형태로서 계속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가장 낮을 때의 기준금리가 1.0%였거든요. 그거를 한 5% 넘게 끌어올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가 됐죠. 이번에 0.25%에서 4%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인상폭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불리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때는 그래도 저금리를 했던 기간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 자체가 다 저금리에 맞는 형태로서 바뀌지는 않은 때였는데도 그런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보면 15년 넘게 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경제 구조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뭔가의 변화가 온 거고 그다음에 또 자산 가격의 상승 부분 이거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지금 뭐 그 선진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런 그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 가능성에서 예외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유감스럽게도 뭐 미국이 어떤 다른 나라들 사정 다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일단 제코가 석자니까 자체 인플레부터 잡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부정적 전망에 그 힘을 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유럽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유럽의 위기 또는 그 과거에도 우리 많이 경험했듯이 신흥국 가장 약한 나라부터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주의 깊게 보시는 그 약한 고리가 어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굉장히 약한 고리다.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들 얘기된 거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그 문제가 생겼다. 그건 우리가 뭐 관심거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무튼 좀 규모가 있고 이런 나라다라고 하면 취약한 나라 많이 꼽는 게 이제 터키 꼽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 모두 다가 어떤 그 위험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나라보다 모든 그 국가들이 다 위험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도 평하고 특히 이제 뭐 팬데믹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 워낙 부채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실 많이 늘어나서 뭐 공통적으로 지금 금리 상승에 있어 모든 나라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제가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 신흥국도 사실은 위험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
특히 우리가 뭐 자주 얘기하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영국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네. 상황들이 아닌가. 최근에 뭐 파운드 가치 자체가 급락을 하고 파운드 가치도 이제 페리티 1대1이 깨진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영국이 여러모로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 이 에너지 문제를 직격탄을 맞을 경우에는 뭐 유럽 EU도 문제지만 브렉시트를 통해서 EU의 탈퇴에 있는 지금 영국이 오히려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그렇고 지금 정부 부채 규모도 GDP 대비 140% 정도 차지하는 네. 국가니까 미국보다도 부채가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 영국이 조금 위험해 보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뭐 최근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홍콩입니다. 홍콩이요. 홍콩이 최근에 보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한 4,900억 달러 상당히 많았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400억 달러, 60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경제가 워낙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홍콩이 그 외환 시장이 달러 패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홍콩 달러를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외환 보유고를 많이 쓴 거로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콩 경제 자체, 뭐 중국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홍콩이 외환 시장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외환 보유고를 낭비하는 부분 자체는 뭐 이게 사실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상황 자체가 더 안 좋아질 경우에는 그 여파 자체가 오히려 홍콩 쪽에서 조금 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뭐 중국이라는 배후가 있는데 네. 지금 홍콩이 그렇게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 외환 시장에서 이제 패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풀리거나 또 밴드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약세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란 부분 자체, 유출이란 부분이 또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홍콩이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면 경제 체력이 좋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워낙 장기간의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과 예. 또 중국 쪽에서의 지금 경기 둔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홍콩 수출을 보게 되면 지금 8월까지 아마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나올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3위 국가가 홍콩인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파 자체가 뭐 홍콩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홍콩이라는 게 갖고 있는 뭐 아시아 금융 뭐 허브로서의 역할은 과거보다는 사실 많이 악화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단순히 이제 홍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전반적인 아시아 금융 시장에 상당히 여파를 좀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그 외환 보유고 추를 보면 홍콩 자체가 조금은 좀 위험스러워 보인다. 특히 환율 제도와 관련돼서 조금은 좀 위험스러운 어떤 신호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홍콩 환 신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1,400원까지 좀 올라서는 등 계속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의 여파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떨어지는 칼날에 비유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하락폭이 어디까지 지금 갈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떨어지는 칼날은 상당히 전에 한 2달 전 정도에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연말까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도 상반기도 그렇고요. 길면 내년도 전체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크게 무슨 상승을 하거나 이러는 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박스권 내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박스권은 하단이 2,300포인트 정도가 될 거고 상단은 2,600포인트를 넘기 어려운 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게 뭐 1년이 가기도 하고 1년 반이 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년도 말까지 주가가 지금에서 계속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고 이거 진짜 갑갑해서 그래 설마 또 그렇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2011년서부터 2017년도 8년도까지 계속 그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5년 넘게 상하폭 15%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른바 그냥 박스피라고 박스권에서 했던. 옆으로 쭉 이렇게 갔거든요. 5년, 6년도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보면 일단 뭐 올해 하반기를 포함해서 내년도 정도까지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아무튼 상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단 부분을 보면 이미 이제 주식시장도 3,300포인트 좀 넘는 수준에서 2,30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한 35%, 4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 머물러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계속 어떤 그 기대를 갖거나 이런 형태로서 하게 되면 내내 잘못된 대응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가면 야 드디어 이제 세상은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했다가 이게 다시 떨어지면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해가지고 위에서 샀던 거 밑에서 팔아버리고 뭐 이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정호 이코노미스트는 워낙 뭐 닥터 둠으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박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뭐 하단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이렇게 급격하게 더 추가적으로 뭐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단이 지난 7월 초에 보면 한 2,270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뭐그 하단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변수 자체는 저는 아무래도 좀 유럽 리스크를 조금은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철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유럽 경제가 정말 휘청일 건지라는 부분 자체는 이게 뭐 경제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 달러 강세 현상, 이것이 자칫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다른 여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머지 국가의 환율 흐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고요. 그것은 뭐 물가도 그렇고 뭐 부채 문제수도 그렇고 뭐 금리 정책 뭐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뭐 저도 뭐 그렇게 이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변수는 남아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 어떻게 해서 유럽이 불확실성을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 조금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금리 인상 아주 강경한 기조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수는 뭐 보합권이어도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업종별로도 상당히 부침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 변동성이 가장 영향이 큰 업종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 변동성에 따라서 영향이 가장 큰 업종은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IT가 가장 네.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 내에서 업종별로 이렇게 쭉 변화하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2위는 LG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그 코스피가 2270까지 내려갔을 때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시가총액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닥으로 해서 지금 4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해 있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다른 모양이 나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거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만들고 할 때에도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신호를 저는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서부터 2017년 뭐 이때까지 박스권을 쭉 할 때에도 종목별로 봤을 때 그때 모두 다가 그러면 그냥 그 지지부진했느냐 네. 그건 아니었어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것들이 컨텐츠 주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혼자서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바이오 주식 올라갔고 또 뭐 화장품 주식 올라갔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종목면에서 찾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 일단 뭐 반도체 주식은 사야 네. 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은 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서부터 한번 사봐야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지수라는 게 뭐 전체 종합이다 보니까 그 그렇죠. 지수는 보합이어도 그 안에 등락은 엄청나게 갈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3배니까 예. 개인들이 느끼는 그 충격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박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저도 중장기적으로 무슨 뭐 IT라든지 성장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중국, 홍콩인데 이 지역의 지금 경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고 7월달에 사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7월달에 반도체 출하 증가율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출하 자체,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제기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이 부분 자체가 뭐 미중 갈등 문제에도 사실은 지금 아직은 좀 중간에 껴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 또 금리에도 아무래도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또 포함된 측면에서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뭐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시장은 열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리스크는 여전하고 변동성은 큰 상태에서 그 기존의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스크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국면이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도 사실은 좀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뭔가 비중을 늘리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또 실제로 저도 느끼지만 뭐 지금 예금 금리가 뭐 4%씩 주는데도 사실은 나오고 하는 상황들이면 안정적으로 사실은 4%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당장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좀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 그러니까 한 올 겨울까지는 조금은 리스크 관점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전 뭐 경기와 관련돼서는 좀 뭐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일단 전 세계가 뭔가 패러다임 전환에 분명히 진입을 한 상황들이고, 네. 그것이 뭐 우리나라 뭐 2차 선지에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품, 재화에 대한 교육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서비스 교육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좀 편승하는 어떤 투자 전략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언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채권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 회사채 같은 경우는 4% 중반을 넘고요. 오늘 보면 10년물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7%, 3.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바로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금리도 올라갔다가 바로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이제 비정상이 겨우 정상이 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과거처럼 그렇게 낮은 금리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보면 채권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뭐 지금 한 그 회사채 A 등급 뭐 이런 것들도 4.5% 훨씬 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뭐 투기 등급 바로 직전 이런 것들도 3점 몇 %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4% 중반 5%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 선택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서부터 뭐 상당 기간은 채권의 시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내주 예정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변동성은 그 사이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그때까지 좀 시장을 쉬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불투명한 안개 속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주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이종우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박상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손현정 앵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